죽은 경비의 시체가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다. 새벽 5시. 8시에 맞춰야 하는 건데 시간을 잘못 설정한 모양이다. 자기야. 뭐야. 벌써 8시 됐어? 덩달아 잠에서 깬 아내가 내 옆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반쯤 눈을 뜨고 있었다. 척 봐도 짜증이 가득한 얼굴에는 입까지 삐죽 나와 나를 더욱더 미안하게 했다. 아, 미안해. 알람을 잘못 맞췄나봐. 어제 좀 정신이 없어서.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이내 다시 누워버린다. 그리고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한마디를 툭 던진다. 그러게 밤에 술 좀 작작 마시고 들어와라. 이 화상아.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만 새벽 3시쯤에 들어와서 대충 옷만 벗어던지고 침대에 들어누웠던 것 같다. 자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계속 나를 누운 채 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안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었던가. 나는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정신이 멍한 상태로 다시 누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술 먹은 다음 날이라 그런지 배까지 살살 아파오는 것 같았다. 아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온다. 점점 강렬해지는 변이. 아, 그 책이 어디 있더라. 아, 이거 급한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침에 변기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면 낙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읽던 책이 책상 위에 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았다. 아, 이거 미치겠네. 나올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패스.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포기하고 화장실로 달려간다. 점점 방광은 참기 힘든 속내를 나타내며 조금씩 하의를 적신다. 이거 참 누가 보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아직은 해가 없는 새벽 5시. 거실의 어두움을 넘어서 화장실 앞으로 도달했다. 불을 킬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변기 앞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격하게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물컹. 뭐야 방금. 순간 나는 스프링이라도 밟은 것처럼 붕 뛰어올라 앞으로 엎어졌다. 엉덩이에 무언가 감촉이 느껴졌던 것이다. 급하게 바지를 추스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도둑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왔나. 느껴진 감촉으로는 분명히 생물체이거나 그 일부분이었다. 나는 잠시 변기 쪽을 응시했지만 불을 켜지 않은 상태라 식별이 불가능했다. 다행히도 깜짝 놀란 덕분인지 그렇게 급했던 변이가 잠시 진정된 것 같았다. 난 침착하게 화장실 문을 열고 문 바로 옆에 있는 콘센트에 전원을 올렸다. 100일 정도의 불이 들어오면서 주황빛이 시야를 밝힌다. 그리고 변기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바지도 벗지 못하고 멍하니 소변을 보고 말았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지나 발목을 적신 소변방울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난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 손이잖아. 변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의 손이 솟아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쳐다봐도 사람의 손이 확실했다. 몸이 먼저 공포를 느꼈는지 아랫도리를 축축하게 적셔나간다. 내가 아직 술이 덜 깬 거야. 술이 덜 깨서 고양이가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2시간밖에 안 잤는 걸. 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손이었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부정했다. 변기에 있는 고양이쯤이야 잡아다가 던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변신한 고양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도무지 생기지 않았다. 울음소리라도 났으면 그래도 용기를 가졌을 텐데. 여보, 여보, 주희야, 김주희. 나는 결국 창피하게 바지를 적셨다는 사실도 잊은 채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아내가 저 고양이를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아, 정말 너 죽을래?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안방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생겨나자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기에는 고양이가 아닌 손이 보였다. 빨간 시트 중심으로 팔꿈치 언저리까지 변기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물에 퉁퉁 불어 전체적으로 주름이 주글주글했는데 전체적으로 새하얗고 손가락은 농구공이 한 손에 잡힐 만큼 전체적으로 길쭉했다. 손톱은 적당한 길이로 살짝 손가락 윗부분을 덮고 있었고 비교적 털이 없는 여성스러운 손이었다. 쿵쿵 안방에서 화장실로 아내가 걸어온다. 난 여전히 변기를 주시하고 있었고 아내는 화장실 문을 격하게 열어 젖혔다. 이 원수야. 너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곱게 오줌이나 쌀 것이지 왜 소리를 지르. 아내가 쓰러졌다. 부릅뜨고 있는 아내의 눈이 적어도 고양이를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손이라는 말인가? 술이 덜 깨지만 않았어도 아마 아내보다 더 심하게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다. 변기 안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혹시 어젯밤에 강도 살인마가 몰래 들어왔던 게 아닐까? 물건을 훔치려는데 내가 새벽에 들어오는 바람에 허겁지겁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가지고 있던 시체에 토막을 떨어뜨린 거지. 그 토막이 하필이면 손이었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한 추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3번 했다. 어쨌든 저 손은 치워야 하니까 조금씩 변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변기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손은 변기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물을 튀기고 있었다.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씩 격해지더니 변기 바깥에 솟구친 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혹시 저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냐? 저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건가 혹시? 부르르 떠는 손에서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몸을 뒤졌다. 핸드폰. 여기 있다. 아내의 바지 주머니에서 찾은 핸드폰으로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마음이 급해짐을 느낀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구조대죠. 우리 집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서 와서 구조해주세요. 놀란 마음의 밑도 끝도 없이 와 달라는 이야기부터 한다. 선생님,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주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입니다. 신화아파트 1동 901호예요. 서둘러 주세요 빨리. 안내원의 타자 소리가 소화기로 들려온다. 일단 주소로 대원들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건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분. 물속에서 사람이 10분이나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온다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지금요. 화장실 변기 안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손만 아직 덜 빠져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내 말이 끝난 후 안내원은 적어도 3초 이상 말이 없었다. 저기 화장실 안에 사람이 빠졌다고요? 예 그렇다니까요. 안내원은 또 3초 정도 말이 없다. 아까 분명히 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아파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쓰나요? 이번엔 내가 3초 정도, 아니 그 이상 말을 못했다. 우리 집 변기는 수세식이었다. 변기 안으로 난 구멍은 사람 어깨까지면 모를까 몸이 들어가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사 푸세식 화장실이라 해도 어지간히 크고 깊은 변기가 아니고서야 사람이 빠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수구 같은 데 빠져서 헤엄치다가 우리 집 변기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숨이 차올랐고 우리 집 변기로 손을 뻗어 구조를 요청하는 게 아닐까요? 말이 끝날 즈음 안내원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이봐요 선생님. 901호면 9층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배수관 자체도 사람 몸이 들어갈 넓이가 안 되는 데다 물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헤엄을 쳐서 올라갑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대체 내 눈앞에 저 손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만 귀에 대고 있었다. 몇 초 간격으로 여보세요를 외치는 안내원의 말에도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 밤에 약주를 과하게 드셨거나 창난, 증상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출동시킨 대원들은 철수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도착하겠네요. 계속 말씀 없으시니까 전화는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 손은 아까보다 더욱 격하게 앞뒤저으로 요동을 치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손은 움직임을 멈추고 왼쪽 시트에 힘없이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죽었나? 나는 아까 전에 엉덩방아를 찢던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계속 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중 초인종이 울렸다. 계십니까?
쿵쿵쿵. 901호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손은 여전히 움직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저 안에 정말로 사람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일생 최대의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비실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구조대가 도착하기로 한 10분은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나 다른 사람이었다. 벽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현관까지 걸어간다. 무슨 일 있어요?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901호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배원들 곧 온다는데 제가 일단 먼저 왔습니다. 야간 타임을 맡고 있는 경비다. 깊게 파인 이마주름과 눈가의 다크서클이 야간 근무의 피곤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에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서. 아 정말. 횡설수설 말이 나온다. 경비는 내 얼굴을 잠시 보더니 몸 전체를 훑어보았다. 소변으로 범벅이 된 아랫도리 근처에서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는 것 같았다. 그쪽 말로는 창난 증세가 있는 것 같다는데 병원부터 가실까요? 창난 증세라니. 물론 술이 아직 덜 깬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절대 창난이 아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 같아 나는 경비에게 말했다.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죠. 창난인지 아닌지. 경비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한숨을 쉬더니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풀기 시작한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자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랑 같이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다리가 풀려 걸음이 느린 나를 두고 경비는 먼저 성큼성큼 화장실로 향했다. 응. 아직 화장실로 도착하지 못한 나에게 경비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눈 좀 떠보세요. 아주머니,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이봐요. 당신 아내랑 싸웠소. 지금 무슨 일이요 대체? 이 양반이 변기는 안 쳐다보고 쓰러진 아내만 본 모양이다. 가까스로 화장실에 도달한 나는 침을 한번 꼴딱 삼키고 말했다. 변기를 한번 보세요. 경비는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변기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변기에 대체 뭐가 있어? 경비는 얼마나 놀랐는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변기에서 손을 본 사람이 나를 포함 3명이 되었다. 절대 고양이를 잘못 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아저씨 구조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이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안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있다고요. 경비도 다리가 좀 풀렸는지 몸이 떨리는 것 같아 보였다. 가까스로 내게 고개를 돌린 그는 휘둥그레진 눈망울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저기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아, 곧 올 겁니다. 나보다 더 횡설수설이다. 몇 분 전에 나를 보던 눈빛을 떠올리니 조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경비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 아저씨, 그런데 저기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경비는 내 말을 듣고 더욱더 복잡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진 느낌이 든다.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일단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다. 팔 부위가 잘려있는 거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저 손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생동감 있게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물론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경비가 그 점을 파고들었다. 팔만 잘려있는 거면 가능하겠네요. 그 말을 마친 경비가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오기 바로 전까지 저 손이 움직였다고요.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경비는 이제 긴장이 좀 풀렸는지 실속까진 끼우고 말을 한다. 당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대놓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역시 사람은 상식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답답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요. 저 손 잘린 게 아니에요. 한번 만져보시던가요. 뭔가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경비 쪽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변기에서 손을 만져보면 간단하게 문제는 해결될 것이지만 시체의 토막을 만진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다. 경비는 우물쭈물 말이 없었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했다. 응, 그래 한번 만져보겠어요. 당신 나를 핫바리로 본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말을 마친 경비는 잠시 물끄러미 변기를 쳐다보다 주머니를 뒤적뒤적 찾기 시작한다. 뭘 찾고 있나 했더니 목장갑을 꺼낸다. 맨손으로 만지기는 싫겠지. 화장실 변기 물로 흠뻑 젖었으니까. 장갑을 착용한 경비는 잠시 심호흡을 하는가 싶더니 박수를 크게 한번 친다. 정말 결심하고 다가가려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딩동딩동 구조대에서 왔습니다. 들어겠습니다.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아, 아저씨 구조대 왔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죠.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말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경비가 말을 한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저는 일단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손이 토막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겠어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래, 그렇게라도 의심이 풀린다면 말릴 이유는 없었다. 아유 그래요. 그럼 확인해보세요. 저는 밖에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그러시죠. 말을 마치고 난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에는 4명의 구조대원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지니고 있는 도구가 간소했다. 적어도 변기를 뜯는 작업은 해야 할 텐데. 안녕하십니까? 문제 있으신 게 본인 맞으세요? 대원 중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그 뒤로는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정신 착란이 좀 있으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나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안 그래도 뒤에 있는 대원 하나가 내 바지를 보면서 킥킥거리는 것이 보였다. 사람이 많아서 충격은 덜하겠지만 잠시 후에 이 사람들도 나처럼 놀랄 것을 생각하니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많이 시급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소방대원들은 조금 찝찝한 표정이었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고 내 뒤로 그들이 따라왔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는 문 앞을 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선생님 왜 갑자기 멈추십니까? 선생님.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변기 근처에서 그 경비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비는 변기 바로 옆에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죽어 있었다. 혀가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고 각종 오물이 신체의 구멍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죽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굽뜨고 있는 눈에서는 가느다란 실핏줄이 가득했는데 죽을 당시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에 시선이 이르렀을 때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목덜미에는 시퍼런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저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선생님,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볼 테니 나와 보시겠어요? 비키는 건 문제가 안 됐다. 비킨 다음이 문제였다. 내 바로 눈앞에는 아내가 쓰러져 있고 변기 근처에는 경비가 쓰러져 있다. 그리고 변기 시트 위에는 언뜻 보면 시체의 일부분이 잘린 것 같은 모습에 손이 얌전히 놓여 있다. 혼란스러웠다. 나이 많은 대원이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슬쩍 내 허리 옆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아니, 이봐요. 당신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결국 안쪽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았다. 비켜 이 사람아. 대원들이 나를 밀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버텨봤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무력하게 그들의 침투를 허락하고 말았다. 미녀가 저 사람 잡아라. 못 도망가게 해. 나이 많은 대원이 지시하자 민혁이라고 불린 가장 큰 덩치의 대원이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쓰러진 아내와 경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조장님,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호리호리하고 날렵해 보이는 최고의 대원이 경비를 살펴보고 있는 나이 많은 대원에게 말했다. 조장이라고 불리는 걸로 보아 맨 처음 그들을 보고 한 예상이 맞은 것 같았다. 이쪽은 죽었어.
목에 난 손자국으로 봐서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 사람들도 변기는 안 보고 쓰러진 사람들만 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고. 이 사람들아. 미녀가 본부에 경찰하고 구급차 요청 좀 해라. 조장이 말하자 나를 속박하고 있는 민혁대원이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한 팔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역시 덩치값을 하는 모양이다. 조장님. 변기에 사람 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젊은 대원이 변기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대원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발견하다니. 시체 유기인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같군. 경비까지 죽인 걸로 봐선. 그런데 차마 아내는 죽일 수 없던 모양이지. 굉장한 오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저 손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었다. 조장님 저 손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일단 변기 바깥으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호영이 너는 현장 사진 하나 박아놔라. 짭새들 나중에 시시껄렁한 소리 안 하게. 기카 있지? 조장이 아내를 살펴보던 호리호리한 대원에게 말했다. 그 대원의 이름은 호영이라고 불리는 모양이었다. 네, 챙겨왔습니다. 호영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얄쌍하게 생긴 카메라를 하나 꺼낸다. 사진 찍었습니다. 대장님. 그래 잘했다. 윤철아 이제 저 손 빼라. 윤철이라고 불린 그 다부진 대원이 조장의 명령을 받고 변기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 손을 만져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마음속에 점점 위화감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가 변기 바로 앞에 멈춰 섰을 때 안 돼.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안 돼. 그 손 만지지 마. 만지면 안 돼. 경비 목에 있던 선명한 손자국. 그것은 저 손의 짓이 분명했다. 가까이 가면 그도 위험에 처할 게 분명했다. 그 손은 살아있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소리 지르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대원대. 조장이 나를 향해 말한다.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어. 본부에서 정신 장난이라고는 했지만 콩밥 먹을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윤철 대원이 변기 안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다. 만지기 싫은 표정은 감추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의 손과 손이 이제 막 닿으려는 찰나 그가 움직임을 멈췄다. 저 조장님. 조장을 부르는 그의 얼굴이 약간 경직되어 보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조장이 말하자 윤철 대원이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꺼낸다. 저 손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아서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그 손이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경비를 죽인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저 손에서 나와야 한다. 어서 물러서. 그 손은 위험하단 말이야.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윤철이 내 말을 듣고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조장이 내 앞을 막아선다. 임마. 윤철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냥 꺼내서 밑에 내려놓기만 해. 어서. 예예. 알겠습니다. 윤철 대원은 정신이 퍼뜩 들은 표정으로 다시 변기에 손을 넣었다. 이번에야말로 그의 손이 손과 막 닿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죽은 듯 얌전하던 그 손이 튀어올랐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물론 나도. 그 손은 윤철의 손목을 움켜잡더니 변기 안쪽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순식간에 그의 팔이 변기에 안 깊숙이 당겨졌고 변기 시트와 얼굴이 밀착되는 자세가 되었다. 손이 그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 내 쪽에서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도와줘야 해. 나는 얼떨결에 소리를 질렀다. 내 소리를 듣고 잠시 멍하니 있던 나머지 대원들이 깜짝 놀란다. 뭐들 해. 어서 윤철이를 도와. 어서. 정신 차린 조장이 남은 두 대원에게 지시를 내린다. 다급하게 변기 쪽으로 향하는 순간 손이 움직였다. 변기 안에서 확 하고 솟구쳐 나오더니 윤철의 목을 움켜잡았다. 움켜잡았던 팔을 놓자마자 그의 목덜미로 손을 뻗은 모양이었다.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분명 경비도 저런 식으로 죽였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윤철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비로소 다급하게 뛰어간 나머지 두 대원이 손을 붙잡고 풀어보려고 애를 쓴다. 조장님 이거 악력이 굉장합니다.
조장까지 다급하게 달려들어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은철의 얼굴은 점점 시뻘개지고 눈에서 검은 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변기에서 솟은 어떤 손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은철의 혀가 길게 빠져나왔다. 아마도 죽음에 이르렀으리라. 하지만 대원들은 여전히 손을 떼어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봐, 당신. 멍하니 있지 말고 여기 좀 도우라고. 어서. 조장이 나를 향해 소리쳤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저곳으로 가면 나 역시도 죽을 것만 같았다. 손은 이미 죽은 대원의 목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손가락이 약간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난 저 손이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망가. 겁에 질려서 그런지 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소리를 내려 할 때 그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은철 대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손이 그의 목덜미를 놓았다는 것인데 바로 그때 철썩. 이번엔 손이 호영 대원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놓고 잡고 하는 과정이 어찌나 빠른지 보고 있는 나조차 상황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대원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남은 두 명이 부랴부랴 그의 얼굴에 붙은 손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건 마치 돌덩이 같아. 미녀가 힘 좀 써라. 예예. 다리에 힘이 빠져 연신 몸을 떨던 난 결국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쓰러져 있는 아내를 꼭 껴안았다. 지금 아내가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우두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야, 정민혁. 힘 안 줘? 힘 더 주라고 개새끼야. 전 먹던 힘까지 내고 있다고요. 그러는 주장님이나 힘 더 주세요. 처참한 광경이었다. 손은 중지를 중심으로 얼굴을 대칭되게 부여잡고 있었는데 엄지와 새끼로 턱뼈를, 검지와 약지로 광대뼈를, 중지로는 콧뼈를 짓누르고 있었다.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지면서 인간의 얼굴로 보이지 않을 만큼 뒤죽박죽으로 변하고 있었다. 입에서는 피와 함께 하얀 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 이빨이었다. 조장과 민혁 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영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계속해서 얼굴을 짓누르던 손이 살짝 위로 올라가더니 검지와 중지를 얼굴에서 뗐다. 혹시 놓아주려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잠시 멈칫하던 두 손가락이 이번엔 그의 두 눈을 찔렀다. 입 주위가 워낙에 망가진 그는 비명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극심한 고통에 어떻게든 소리는 내봤지만 괴상한 바람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눈을 찌른 손가락은 점점 깊이 들어간다.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가 싶더니 이내 축 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다. 얼굴이 뭉개지고 두 눈이 파이는 고통 끝에 죽은 것이니까. 손은 또 아까처럼 호영이 죽었음에도 손을 떼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사냥감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다. 대원들은 그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을 떼내기 위해 힘을 쓴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든 비명을 지르던 호영의 소리가 끊겼다는 것을 민혁이 뒤늦게 눈치챈다. 조장님, 호영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저희한테 올 것 같은데 저기. 민혁이라는 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원들 모두가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봐요, 조장. 그러다 당신네들 다 죽겠어. 어서 이쪽으로 와요. 조장은 잠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더니 내가 있는 곳으로 몸을 굴렸다. 그리고 앞을 향해 소리쳤다. 민혁아, 미안하다. 모두가 죽을 수는 없잖니. 정말 미안해. 민혁 대원은 손에 입을 틀어 막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에 원망스러움이 가득했다. 조장은 내 곁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대원 셋을 잃었어. 어서 설명해. 엄밀히 말하면 둘이지. 아직 민혁 대원은 죽지 않았으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괜히 당신들을 부른 줄 아십니까?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당신 변기에 사람 손이 있다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 사람을 죽이는 손을 내가 키우기라도 했단 말인가. 너무 놀라서 바지에 오줌까지 싼 내가
당신, 장비는 대체 어디다 팔아먹은 거요? 절단기나 하다못해 펜치나 이퍼라도 있을 거 아니요? 큰 장비는 다 차 안에 있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나는 분명히 변기에 손이 있다고 신고했잖소. 그 말을 어느 미친놈이 믿겠어. 119의 장난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 오는 줄 알아? 말을 마친 조장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미퍼였다. 정말 초라하군요. 저는 변기를 해체할 목적으로 당신들을 불렀는데 미퍼만 달랑 꺼내고 있다니. 조장은 대답 없이 앞을 바라봤다. 손은 민혁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얼굴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조장은 손에 니퍼는 쥐었지만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두려운 표정으로 입술만 혀로 연신적시고 있었다. 민혁아, 내가 그쪽으로 가진 못하겠다. 너도 니퍼 있잖아. 그걸 사용해. 조장이 말을 마치고 이제 민혁 대원도 앞서 두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려서 앞을 봤더니 민혁 대원이 손에 새끼손가락을 물고 있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물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손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새끼손가락이 약간 들쳐진 느낌이었다. 민혁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머니를 뒤져 니퍼를 빼냈다. 그때 손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민혁의 얼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곧 있으면 아까 호영대원처럼 얼굴이 짓뭉개질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혁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빼낸 니퍼를 약간 들쳐진 새끼손가락에 끼우는데 성공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흐른다. 극심한 고통에 소리를 지르는 민혁. 그리고 동시에 그는 니퍼의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쿼드툭 둔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얼굴을 움켜잡은 손이 잠시 부르르 떨기 시작한다. 이때야. 빠져나와 어서. 나는 손 전체가 약간 들쳐진 것을 보고 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민혁은 큰 덩치를 재빠르게 굴려 우리 쪽으로 오는데 성공했다. 저 손에서 풀려날 줄이야. 손은 새끼손가락에 니퍼가 달린 그 상태로 변기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조장은 민혁이 살아났지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었다. 민혁아, 다행이구나. 어색한 웃음으로 조장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민혁은 말없이 가쁜 숨을 몰아쉰다. 광대뼈가 약간 함몰된 얼굴. 조금만 늦었어도 손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조장을 쳐다본다. 조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나를 쳐다보며 말할 거리를 생각하는 듯 했다.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손은 여전히 변기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다가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 화장실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바깥으로 나가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구해야 했다. 빌어먹을 손이 변기에서 나와 사람을 죽인다는 설명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철컥철컥철컥.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요? 철컥철컥.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이 안 열려.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손잡이는 반쯤 돌아가다가 헛돌아버리는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열려. 열리라고.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보아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바깥에서 잠그는 문이 아니니 잠겨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대체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걸까? 그것보다 언제 내가 문을 닫았었지? 비켜봐 이 사람아. 조장은 답답한 표정으로 거칠게 나를 밀치고 문 손잡이를 잡는다. 철컥철컥. 제기랄. 열리지 않는다. 꼼짝없이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다. 바닥에는 이미 세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중 2명은 죽은 상태. 그리고 변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 있다. 쾅쾅. 조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거의 부숴버릴 기세였다.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열려라 이 새끼야. 요란한 소리만이 가득할 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기운만 빠질 뿐이었다. 이봐요 조장.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 보자고. 조장은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정신없이 휘두르는 파란 쪽을 붙잡았다.
씩씩거리고 있는 조장의 얼굴이 눈앞에 보였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눈까지 붉게 충혈되어 영락없는 저승사자의 얼굴이었다. 비켜 새끼야. 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번쩍하는 느낌이 들더니 나는 변기 앞까지 내동댕이 쳐졌다. 조장이 붙잡히지 않은 다른 팔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다. 일반인인 내가 단련된 대원에게 맞았으니 그 아픔이 여간한 게 아니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이봐 당신. 맞은 왼쪽 볼을 감싸고 나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조장은 아랑곳 않고 문만 두드리고 있었다. 워낙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나는 방금 전에 한 방으로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내 바로 머리맡에는 그 손이 출몰하는 변기가 있었는데도 그걸 깨닫기가 힘들 정도였다. 조장의 옆에서는 민혁이 쪼그려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혁의 얼굴은 방금 전 솔에게 당한 여파인지 서서히 부기가 오르고 있었다. 그는 숨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내뱉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때 민혁의 움직임을 눈치챈 조장이 말한다. 정민이. 너도 이 문 두드려라. 우리 둘이서 부숴버리자. 민혁은 표정 없는 얼굴로 조장에게 쓱 다가간다. 그리고는 조장이 나를 때렸던 것처럼 이번엔 민혁이 조장의 얼굴을 때렸다. 덩치가 큰 민혁이 주먹을 날리자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조장은 꼬꾸라지듯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너 이 새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인지는 당신이 먼저 대답해야 할 텐데요. 한 방 정도는 맞으셔야죠. 안 그래요 조장님. 민혁은 조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했다. 이 새끼가. 민혁 덕분에 시끄럽게 쾅쾅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아직도 얼어난 뺨을 어루만지며 서서히 몸을 추슬러 온다. 나를 바라보고 있던 민혁이 알 수 없는 탄식을 뱉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지고 표정은 일그러진다. 어서 이쪽으로 와. 민혁이 소리쳤다. 그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바로 뒤에 변기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급하게 몸을 앞으로 숙여 몸을 굴리려는 찰나. 무언가 내 뒷머리채를 붙잡았다. 손이었다. 강한 소나기의 힘이 느껴졌다. 나는 혼비백산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픔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 머리채를 움켜잡은 손의 힘이 더 강해졌다. 나는 변기 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머리는 점점 젖혀지고 있었다. 니퍼. 니퍼를 써. 민혁의 소리가 들려왔다. 니퍼라니.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니퍼를 그대로 꽂고 변기 안으로 들어갔었지. 나는 오른손을 뻗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더듬기 시작했다. 머리에서 마치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습게도 이런 상황에 부부싸움할 때 아내한테 머리채 잡힌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손을 더듬던 중 드디어 니퍼가 만져졌다. 손잡이를 잡고 손에 꼽힌 니퍼를 빼들었다. 그리고 나는 뒷머리로 니퍼를 갖다 댄다. 급한 만큼 빠른 움직임이었다. 싹둑 니퍼로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한다.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잘리고는 있었다. 그러자 손에 움켜쥐는 힘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다 결국 머리를 찌르고 말았다. 손끝에 축축함이 느껴지는 걸로 보아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임을 늦출 수 없었다. 더욱 빨리 손잡이를 누르고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했다. 정신없이 니퍼를 움직이는 중 머리에 전해지던 악의 힘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났다. 붙잡힌 머리카락을 많이 잘라낸 모양이었다. 손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른 잡을 곳을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없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내 생애에 있었을까? 나는 억지로 머리를 앞으로 당겨 움켜잡힌 머리카락이 뽑히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잘랐는데도 이렇게 아프다니. 보이진 않아도 내 뒷머리는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으리라. 손이 움직여요. 굴러요. 어서. 민혁이 외쳤다. 순간 머리를 잡던 힘이 사라졌다. 다른 곳을 잡기 위해 손을 놓은 것이다. 이번에 잡히면 끝장이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손을 피해 앞으로 구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장을 바라보았다. 물론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말이다. 살아났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쏘아보나. 정말 얄미운 사람이었다. 생각 같아선 너 죽고나 죽쳐 덤비고 싶었지만 일단은 진정하는 것이 옳다. 당신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나간다면 정말 제대로 나한테 사과해야 할 거요. 나는 조장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변기 쪽을 바라보았다. 다시 나온 손. 그 소나기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려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보아 내 뒷머리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혁이 말했다. 아까보다 얼굴이 더 부은 모습이었다. 지금 상황으론 우린 여기서 갇힌 게 틀림없군요. 그나마 저 손이 여기까지는 올 수 없다는 게 다행이네요. 여기 있으면 손해게 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 치곤 놀랍도록 진정된 어조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감탄했다. 그럼 이젠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야겠군 하하. 이제 조장은 무슨 말을 해도 밉상이었다. 변기에는 손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우두커니 솟아있다. 일단 여기서 구조가 오길 기다려야겠군요.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상황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테니 적당히 둘러대는 게 좋겠어요. 민혁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말없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나에게 핸드폰을 건넨다.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좋겠군요. 말 지어내는 재능은 별로라. 딸깍 신호가 울리고 이내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침착하게 여보세요를 말하는 나. 그런데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전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귀에서 핸드폰을 떼고 핸드폰 액정을 바라본다. 이거 뭐야? 핸드폰 안테나 표시가 한 칸도 없었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바라보던 민혁이 말을 꺼낸다. 핸드폰 안 돼요. 방금 전에도 통화했었잖아요. 그랬다. 조장의 지시로 민혁이 본부에 전화한 게 불과 몇 분 전이었다. 구조대를 부른 것도 여기서 핸드폰을 이용한 거였고 배터리를 한번 뺐다 껴보죠. 멍하니 서 있는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는 민혁. 전원도 끄지 않고 배터리부터 뺀다. 재빠르게 다시 기어 시작 버튼을 길게 누르자 약간의 로딩과 함께 화면이 뜬다. 역시 안 되네요. 이상하네 정말. 갑자기 수신 불가 지역이 된다는 게. 뭐가 이상해. 이미 이상함의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야 여긴. 문 옆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있던 조장이 민혁의 말을 잘랐다. 나이는 가장 많아 보이는데 지금은 한없이 애같이만 보인다. 나는 가볍게 헛기침을 2번 하고 말을 꺼냈다.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민혁 씨가 본부에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저 손은 우리가 여기 문 앞에 있는 한 우릴 공격할 수 없을 테니 지원이 올 때까지 조금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변기 위에 솟은 손은 2사람을 죽인 위용답게 시뻘건 피와 살점이 덕지덕지 붙어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더군다나 느린 속도로 원을 그리며 뭔가 아쉬운 속내를 계속 비추고 있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절로 침이 꿀꺽 삼켜졌다.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요. 당신은 우리처럼 죽을 위기도 없었잖아. 쪼그려 앉은 채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조장이 내 말을 듣자 애써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한다. 어쨌든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어서 나가고 싶구먼. 조장의 말이 끝나고 잠시 후 나와 민혁도 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화장실 문 앞에 어른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라 상상해 보면 웃긴 일이었다. 그냥 보통 크기인 화장실에 대체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건지. 문과 변기까지의 거리도 사실은 큰 걸음으로 4걸음 정도면 닿는 거리였다. 나름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근거리의 손을 계속 보고 있자니 공포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거기에 계속 원을 그리고 있는 터라 현기증까지 밀려왔다. 째깍째깍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까까지 안 들리던 시계 소리가 문 건너편에서 선명하게 들려온다. 그만큼 고요했다. 우리 3명은 변기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혹시라도 손이 어떻게 움직이진 않을까 무서웠다. 민혁아, 담배 있냐? 정적을 깨고 조장이 말을 꺼냈다.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네요. 민혁이 대답하자 조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너는 뭐 그러냐? 그럴 거면 담배는 뭐하러 가지고 다녀? 조장의 말에 민혁도 인상을 찌푸린다.
내가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저희 집은 금연입니다만 담배는 여기 나가서 피시죠. 조장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그냥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런 조장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민혁이 둘은 내게 고개를 돌렸다. 저 손은 대체 뭘까요? 민혁이 말했다. 나도 정말 궁금했다. 새벽 5시에 뜬금없이 남의 집 변기에 솟아있는 저 괴상한 손은 대체 뭐냔 말이다. 저는 그보다 저 손을 따라 변기 안으로 들어가면 대체 뭐가 나올지가 더 궁금한데요. 나의 대답에 민혁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다. 이 바닥에서 18년을 썩었는데 정말 저런 괴상한 건 처음 본다. 우리 아들 놈이 보면 신나하겠네.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조장이 툭 말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슬리는 째깍 소리가 또다시 귀에 박히기 시작한다. 저기 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나는 조심히 말을 꺼내봤다. 올 때는 훨씬 지났어요. 민혁이 깜짝 놀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아니, 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조장이 끼어들었다. 짭새들이랑 신랑이라도 붙은 거겠지. 요즘 그 새끼들 우리랑 사이 안 좋거든.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조장은 한번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때도 참 짜증나는 날이었지. 뭐 오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장은 민혁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새끼가 그 뭐냐. 맨홀 뚜껑을 열어놓았는데 젊은 여자 한 명이 밑을 못 보고 거기에 떨어진 거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여자 핸드폰의 발신 정보를 보니 119에 거의 수백 번 정도 걸었던 모양이더군.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상황처럼 안테나 표시가 한 칸도 없던 거지.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나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다고 죽기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운이 없었어. 머리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친 데다. 늦은 시각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믿을 거라곤 119뿐인 상황인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았던 거야. 아니 받을 수가 없었지. 발신 불가 지역이었으니까. 말을 마치고 조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민혁이 말을 잇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도착하고 조사하던 중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 여자를 물에 빠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호영이 말로는 죽은 여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고. 너무 놀라는 바람에 실수를 했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민혁을 대신해서 조장이 다시 말을 꺼냈다. 그래 어쨌든 실수였지.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는 관리를 똑바로 못했느니 혹시라도 살아있었으면 당신들은 살인자라느니 시시껄렁한 소리를 해대는 거야. 뭐 화날 만도 했겠지. 자기들이 하수구를 뒤져서 시체를 찾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찾긴 했나요? 찾았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그놈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체에 양팔이 잘려 있었다 그러더라고. 다시 찾으러 들어가야 된다고 식겁하는 목소리로 말이야. 조장은 다시 한번 민혁을 쓱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또 짭새 놈들이 우리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 민혁이 이 녀석을 포함해서 세 녀석이 집중 포화 대상이었지.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할 말이 있으니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여전히 짭새 놈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걸려지지도 않는 119를 수백 번이나 눌렀을까. 거기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시체를 하수구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2번 죽게 한 셈이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여기랑 가까워. 아마 이 아파트 입구에서 50m도 채 안 될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섬뜩한 정리가 시작되었다. 이 근처, 하수구, 핸드폰, 그리고 잘린 2팔. 저기, 왠지 저 손 길쭉하지만 어쩐지 여성의 손 같지 않나요? 내가 말을 하자 조장과 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주시한다. 아, 그런 것 같네. 남자 손처럼 투박해 보이진 않는구먼.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가요?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말하지 않았다. 일단 내 나름대로의 정리로 남겨놓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구태여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만들 이유는 없었다. 잠시 또 정적이 흘렀다. 조장과 민혁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말없이 그들을 쳐다봤다. 그런데 민혁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부었다. 처음보다 거의 2배 이상 얼굴이 커진 느낌이다.
조장도 그걸 느꼈는지 민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한다.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이거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는걸. 조장은 바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실과 바늘을 꺼내 들었다. 아마도 피를 뺄 모양이었다. 민혁은 말없이 조장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부할 마음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때 꿈틀, 응? 꿈틀꿈틀. 들었죠? 뭔가 움직이는 소리. 글쎄 변기 위에서 손이 계속 움직이니까 뭐 아까부터 들렸다고 해야 하나. 나의 물음에 조장은 바늘 뒤에 실을 꼽는데 집중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민혁 역시 못 들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극도로 예민해진 내 귀에 분명히 소리가 들려왔다. 꿈틀. 또 들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쯤인지도 알 수가 있었다. 죄송한데요. 지금 하는 건 조금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막 바늘에 실을 끼우고 민혁의 얼굴에 바늘을 갖다 대던 조장의 행동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 눈은 아까 전에 죽었던 윤철과 호영의 시체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꿈틀꿈틀. 확실하게 느껴졌다. 저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번엔 조장도 그걸 느꼈는지 숨을 죽인 채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꿈틀꿈틀. 대원들의 시신과 경비의 시신은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약간 위치가 떨어져 있었다. 변기를 기준으로 왼편에는 경비, 오른편에는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유일하게 배를 보이고 죽은 사람이 윤철이었다. 잠깐만 윤철이 지금 움직인 거 맞지? 꿈틀꿈틀. 예 보이죠? 지금도 배가 움직였어요. 조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마른 침을 삼키기 시작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살아있는 상태면 숨을 쉬나 보다 생각할 테지만 죽은 사람의 횡격막이 운동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거기다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이 괴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숨을 쉬듯이 움직이고 있네요. 꿈틀꿈틀. 우리의 말소리 외에는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한 터라 비교적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아는 소리에 비유하자면 물을 마실 때 목에서 꿀꺽꿀꺽하고 넘어가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할까. 님이 짜증나 죽겠네. 정말 손이고 나발이고 그냥 발로 밟다. 검지손가락을 들어 조장의 입을 막았다. 눈치 없는 양반 때문에 집중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대원들 쪽에서만 들려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경비 쪽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벌레 비슷한 종류들이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위화감이 나의 집중을 더욱 강요하고 있었다. 꿈틀꿈틀 째깍째깍. 숨 막히는 고요함 속에 시계 소리와 꿈틀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규칙적인 시계 소리와 불규칙적인 꿈틀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나로선 견딜 수 없는 초조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조장 또한 식은땀을 흘리며 말없이 정면을 주시할 뿐이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민혁에게 별다른 기척이 없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조장. 민혁 대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눈은 감은 채 힘겨운 듯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얼굴은 못 본 사이에 더 크게 부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그에게서 흐르는 땀의 양만으로도 그 상태가 짐작이 갈 정도였다. 야 임마 민혁아. 정신 차려. 임마 정민혁. 조장은 민혁의 모습에 상당히 놀랐는지 퉁퉁 부은 민혁의 볼을 때려보기도 하고 어깨를 흔들어 보기도 하면서 민혁을 깨우려는 시도를 했다. 나 또한 손에서 죽을 위기를 넘겼던 터라 계속 변해가는 민혁의 모습에 덩달아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제발 민혁에게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민혁의 상태는 정말 안 좋아 보였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얼굴에 나쁜 피가 고인 게 원인인 것 같아. 일단 피 좀 빼야겠어. 조장은 주머니에서 다시 실과 바늘을 빼들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앞에서는 괴상한 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고 뒤에서는 민혁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초조하게 앞과 뒤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앞이나 잘 보고 있어. 이래 봬도 18년 동안 사람만 구해왔으니까. 조장이 말했다. 걱정이 가득한 나의 마음을 읽은 모양이었다.
신뢰하지 못할 행동도 많았으나 어찌됐건 119 대원이 아닌가. 나는 조장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나는 다시 앞을 바라보고 소리에 집중했다. 꿈틀꿈틀. 꿈틀거리는 소리에 섞여 다른 소리 하나가 귀에 박혀왔다. 큰 가죽보다는 작은 종이가 찢어진다는 느낌의 소리였다.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호흡하듯 움직이던 윤철의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다 못해 좌우로도 흔들리 시작한 것이다. 느린 속도였지만 불규칙한 뱃가죽의 움직임이 점점 심상치 않아 보였다. 나는 아까 전에 나를 살려준 니퍼의 손잡이만 꽉 잡고 있었다. 바닥 모퉁이에 샴푸통이나 세제통 따위가 놓여 있었지만 그다지 믿음직스럽진 않았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어느새 내 목을 지나 상의를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땀을 닦기 위해 한쪽 손을 들어 이마에 대려는 순간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바로 뒤였다. 아, 이게 뭐야? 눈이, 조장이 기겁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그러자 내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바늘이 꼽힌 왼쪽 뺨의 한가운데였다. 마치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는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와 사방을 적시고 있었다. 제기랄. 민혁의 피로 거의 세수를 하다시피 한 조장은 눈으로 피가 들어갔는지 눈을 비비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민혁이 격한 비명도 없이 나지막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는 그 큰 덩치를 비틀비틀거리며 여기저기에 피를 튀기고 있었는데 삽시간에 넓지 않은 화장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장? 나도 몰라. 그냥 피를 빼려고 바늘을 찔렀을 뿐이. 눈이 안 떠져. 솟구치는 피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다 빠지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다급하게 팔을 움직여 비틀거리는 민혁의 몸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피가 솟는 민혁의 왼쪽 뺨을 붙잡았다. 어찌나 혈압이 강한지 막고 있는 손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나는 오른손에 온 힘을 집중했다. 민혁의 뺨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졌지만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다. 멎었나? 다행히도 솟구치던 피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혈압도 방금 전보다는 약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지금 쏟은 피만으로도 치사량을 넘었을 것 같았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혁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전히 붉은 얼굴. 입에서 조금씩 신음소리가 나오는 걸로 보아 숨은 붙어 있었다. 민혁이 어때? 좀 진정됐어? 조장이 여전히 눈을 감고 괴로운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의 모습도 걱정스러웠지만 일단 어떻게든 민혁을 돕는 게 우선이었다. 예, 일단 피는 멈춘 것 같. 나는 차마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민혁의 눈이 갑자기 붉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붉어지고 있었다. 눈이 충혈될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리고 코와 입에서도 조금씩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안 좋은 징조였다. 왜 말을 멈춰? 무슨 일이? 조정도 말을 다 마칠 수 없었다. 다시 민혁에게서 피가 솟구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랐다. 이번엔 눈이었다. 방금 전처럼 맹렬한 기세로 줄기를 이루고 정면을 향해 뿜어지고 있었다. 세상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는가. 더군다나 민혁과 마주보는 자세로 있던 터라. 난 거의 무방비로 쏟아지는 피에 당하고 말았다. 나는 황급히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뺨을 잡고 있던 손이 떨어지자 그곳에서도 다시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번엔 두 눈과 뺨에서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피가 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나로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작 이를 벌인 조장은 눈도 못 뜨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민혁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사방팔방으로 뿜어지는 피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대로는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민혁에게로 다가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간다. 나는 눈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왼팔은 이마 위로 밀착시켰다. 대체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민혁이한테 또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어디야? 조장이 소리쳤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데다가 피를 쏟는 구멍이 3군데였기 때문에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단 넘어뜨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다가가자마자 민혁의 다리를 걸었다. 키가 빠져나간 탓인지 그 큰 덩치가 가볍게 뒤로 넘어간다. 넘어진 민혁의 뺨과 눈을 두 손으로 막아본다. 그런데 아까처럼 강한 혈압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다급하게 민혁의 코에 손을 대보았다. 숨이 없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혁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가슴을 압박하고 또 압박했다. 하지만 민혁은 끝내 숨을 쉬지 않는다. 안 돼, 제기랄. 안 돼. 민혁은 이미 몸에 거의 모든 피를 썼고 죽음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돼 있었지만 새파랗게 변한 입술에서 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야, 정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봐,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조장이 소리쳤다. 죽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지랄하지 마. 그 새끼 덩치가 그 정도로 죽을 덩치야. 가뜩이나 갚을 일도 있었는데 왜 벌써 죽어 그 새끼가. 벌써 4명이 죽음을 당했다. 남은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잃고 있는 아내와 눈을 못 뜨고 있는 조장, 그리고 나쁜 손과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다. 민혁의 죽음은 그래서 더욱 뜻밖이었다. 혹시라도 손에게 당한 것이 영향을 끼친 거라면 나 또한 안심할 수 없었다.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떡하든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꿈틀꿈틀 빠직 잠시 잊고 있던 소리가 귀에 박혀온다. 아까보다 훨씬 지나한 게 느껴지는 소리였다. 나는 민혁의 시체를 뒤로하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스르르 쿵 이번엔 조금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을 하지 않아도 단번에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는 소리였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죽은 경비의 시체가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기 때문이었다.